10만 기병이 100만 대군을 전멸시킨 전투가 있습니다. 수도를 포위당하고도 버티던 제국이 결국 황제가 목을 매는 것으로 끝나버린 처참한 역사가 있죠. 1206년 몽골 초원을 통일한 한 남자가 불과 28년 만에 동아시아 최강대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렸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칭기즈칸, 그리고 사라진 제국은 바로 금나라입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이 어떻게 금나라를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206년 몽골 초원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십 개로 쪼개져 서로 싸우던 유목민 부족들이 마침내 통일된 거예요. 그 중심에 태무친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부족장들이 모여서 그를 최고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이때 그가 받은 칭호가 바로 칭기즈칸이에요. 앞으로 중국과 중동을 정복하고 유럽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 몽골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당시 몽골 주변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곳이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 원래 이들도 북방의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북부를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강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요나라를 무너뜨렸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내며 중원의 절반을 차지한 진짜 강자였어요. 금나라가 특히 신경 쓴 게 바로 몽골 초원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유목민 출신이니까 초원에서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나라는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초원의 부족들이 절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계속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어떤 부족이 강해지면 그 옆에 있는 경쟁 부족에게 돈과 물자를 대줬고 그 부족이 또 커지면 다른 쪽을 밀어주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힘을 소모시켰던 거죠. 그런데 칭기즈칸이 모든 부족을 통합해버리면서 금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게다가 유목민에게 교역은 생존 그 자체였어요. 초원에서는 곡식도 소금도 철도 생산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농사를 짓는 나라와 물건을 바꿔야만 살 수 있었거든요. 당시 몽골의 교역 상대가 바로 금나라였는데 만약 금나라가 교역로를 끊어버리면 몽골 제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칭기즈칸 입장에서 금나라는 언제 목줄을 조여올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금나라를 공격하기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평생 초원에서만 전투를 벌였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공략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습 상대를 골랐는데 그게 바로 서하였습니다. 서하는 실크로드 무역로에 자리 잡은 탕구트족의 나라였는데 전성기엔 송나라한테 조공을 받아낼 정도로 강했지만 이때는 지배층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느라 내부가 엉망이었어요. 금나라 침공 전에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익히기에 딱 좋은 상대였고 게다가 서하는 금나라와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뒤를 안전하게 만들 필요도 있었습니다. 사실 칭기즈칸은 초원을 통일하기 직전인 1205년에 이미 서하를 한 차례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몽골군은 처음으로 성벽 뒤에서 활을 쏘는 적을 마주했는데 당황하면서도 도시를 포위해서 결국 함락시켰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은 1207년부터 시작됐고 1209년까지 수차례 침공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을 실험했어요. 포로를 앞세워 먼저 돌격시키거나 주변 마을을 약탈해서 피난민을 성 안으로 몰아넣어 식량 소모를 늘리는 방식을 썼죠. 서하의 수도를 공격할 때는 놀랍게도 물을 이용한 공격까지 시도했습니다. 근처에 황하가 흘렀는데 이 강줄기를 막아서 도시 쪽으로 물을 돌린 거예요. 문제는 평생 초원에서만 살았던 몽골군이 물의 흐름을 제대로 계산했을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강물이 오히려 몽골군 진영으로 들이닥쳐서 자기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결국 1209년 서하의 황제는 항복했고 몽골은 곡물과 황제의 딸까지 얻어내며 서하를 복속시켰습니다. 같은 해 금나라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 황제가 죽고 위소왕이라는 사람이 새 황제로 즉위한 건데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물이었거든요. 위소왕은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전처럼 금나라에 복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10년 칭기즈칸이 금나라 사신을 만났는데 사신이 무릎을 꿇고 황제의 명령을 받들라고 하자 새 황제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위소왕이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칭기즈칸은 사신을 향해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사실 칭기즈칸과 위소왕 사이에는 악연이 있었어요. 과거에 칭기즈칸이 금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위소왕이 황제를 대신해서 조공을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때 칭기즈칸이 절을 하지 않자 위소왕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 칭기즈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는 하늘이 내린 사람만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나약한 자한테 어떻게 고개를 숙이겠냐고 말했습니다.
칭기즈칸이 그냥 돌아가 버리자 위소왕도 화가 났어요. 다음에 칭기즈칸이 조공을 오면 죽이라고 명령했고 혹시 모를 몽골의 공격에 대비해서 국경 지역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칭기즈칸은 부족장들을 모아놓고 금나라와 전쟁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명분도 준비해뒀습니다. 금나라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부족을 후원했다는 것과 과거에 자신의 조상을 잡아서 온몸에 말뚝을 박아 처형했다는 것을 내세웠어요. 1211년 드디어 칭기즈칸이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군대를 여러 갈래로 나눴는데 본인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금나라 수도 방향으로 이동했고 아들들에게는 별도의 군대를 맡겨서 다른 방향으로 진격시켰어요. 금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완한승유라는 장수에게 주력군을 맡기고 국경의 식량을 전부 수도로 옮겨서 적이 현지에서 보급하지 못하게 조치했어요. 그리고 주력군 40만을 야오령이라는 산악지역에 모아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몽골군의 선봉부대가 먼저 국경 요새를 공격했는데 금나라 방어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몽골군은 주변을 약탈하며 휴식을 취한 뒤 금나라 주력군이 기다리고 있는 야호령으로 향했습니다. 금나라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몽골군을 막으려 했어요. 사실 숫자로만 보면 금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몽골군은 약 10만인데 전부 기병이었고 금나라는 중무장 기병 15만에 보병 25만까지 합쳐서 총 40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악지형에서는 기병을 제대로 못 쓰니까 보병으로도 충분히 싸워볼 만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이 신임하는 장수 무칼리에게 별동대를 맡겨서 적의 뒤쪽으로 우회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주력 부대로 금나라군의 정면을 공격했습니다. 금나라군은 산악지형에 넓게 퍼져 있어서 부대 간 소통이 어려웠고 몽골군의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무칼리의 별동대가 금나라군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앞뒤로 공격을 받자 금나라 병사들은 완전히 포위당했다고 착각하며 혼란에 빠졌고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야오령에서 수많은 금나라 병사와 장수가 죽어나갔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후퇴하면서 흩어진 병력을 모았는데 몽골군이 바로 뒤쫓아왔어요. 회합보라는 곳에서 다시 맞붙었지만 이미 사기가 바닥난 금나라군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금나라 정예군 40만이 완전히 전멸당했고 금나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전에서 싸울 주력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때부터 금나라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싸울 수 없게 됐고 각 지역은 성벽 뒤에 숨어서 알아서 버텨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몽골군은 금나라 곳곳을 초토화시키며 수도로 향했는데 마지막 관문이 문제였어요. 금나라 수도 중경은 북쪽과 서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 위에는 만리장성이 있었습니다. 수도와 만리장성 이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관문이 바로 거용관이라는 요새였는데 좁은 협곡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였어요. 수도에서 불과 50km 거리라 금나라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죠. 몽골군이 거용관으로 가는 길목에 도착했는데 100리에 걸쳐 마름새가 깔려 있어서 도저히 진군할 수가 없었어요. 마름새라는 건 쇠로 만든 뾰족한 가시인데 말 발굽에 박히면 기병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거든요. 정면 돌파는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이때 칭기즈칸이 근처에서 지리를 잘 아는 상인을 만났는데 그가 거용관으로 들어가는 숨겨진 새길을 알려줬어요. 칭기즈칸은 자신이 신임하는 장수 제베를 보내서 그 길로 우회하게 했고 제베는 밤에 거용관을 기습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거용관이 너무 쉽게 뚫려버렸어요. 수비를 담당하던 장수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제베는 단숨에 만리장성을 넘어서 금나라 수도 중경까지 도달했는데 금나라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일단 후퇴했어요. 한편 칭기즈칸의 아들들은 다른 방향에서 금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특히 금나라가 만리장성 북쪽에서 군말을 키우던 목초지를 전부 급습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십만 마리의 말을 몽골군이 모조리 빼앗아버렸어요. 군말을 잃은 금나라는 기병 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겨울이 되자 칭기즈칸은 지친 병사와 말을 쉬게 하려고 잠시 물러났어요. 금나라가 기병을 다시 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목민 부족에게 부탁해서 보충할 수도 있었거든요. 당시 요동 지역에는 거란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란족은 금나라에 불만이 많았어요. 금나라가 거란족을 지배층에 끼워주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하고 권한을 축소시켰거든요. 칭기즈칸이 거란족을 몽골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여기서 위소왕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거란족이 몽골과 접촉했다는 소식에 화가 나서 거란족을 탄압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금나라군이 거란족 부족장들을 죽이고 일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금나라 편도 아니고 몽골 편도 아니던 거란족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특히 과거 요나라 왕족 혈통인 야율유가라는 인물이 분노했는데 그는 1212년에 거란족을 모아서 금나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에게 사신을 보내서 몽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어요. 금나라는 당장 쓸 수 있는 기병을 보충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겁니다. 게다가 군마를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는 요동 지방까지 반란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1212년 충분히 쉰 몽골군이 다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직접 서경을 포위하고 금나라 구원군을 전멸시켰는데 공성전 중에 눈먼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물러나야 했죠. 한편 금나라는 반란을 일으킨 야율유가를 토벌하기 위해 60만 대군을 요동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또 대패해버렸습니다. 야율유가가 칭기즈칸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몽골군까지 가세했거든요. 더 이상 요동에서 야율유가를 막을 자가 없자 거란족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1213년 봄에 요나라의 부활을 선언하며 동료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1213년 7월 몽골군이 다시 총공세를 펼쳤어요. 이번 목표는 금나라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러려면 수도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단숨에 거용관 근처 대도시까지 도달했어요. 거용관만 뚫으면 바로 수도였는데 이번에는 금나라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백리까지 마름쇠를 깔았고 아예 관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문에 쇳물을 부어서 막아버렸어요. 칭기즈칸은 정면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력 부대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만리장성의 또 다른 관문인 자영관을 공략했어요. 여기를 뚫고 화북평원으로 진출해서 뒤늦게 막으러 온 금나라군까지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도 중경을 향해 진격했어요. 동시에 제베는 별동대를 이끌고 거용관 남쪽으로 우회해서 기습을 감행했는데 후방에서 기습당한 금나라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버렸습니다. 천하에 요새 거용관이 또다시 허무하게 뚫린 거예요. 몽골군이 다시 합쳐져서 금나라 수도 중경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수도가 포위당하자 금나라는 더 이상 야전을 벌일 수 없었고 성벽이 없는 모든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칭기즈칸은 수도에 5,0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서 화북 전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부대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군하면서 더 작은 단위로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지기도 하며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파괴했어요. 이때 금나라는 단 11개의 성을 제외한 90여 개의 성이 몽골군에 함락됐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대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움직였는데 이렇게 흩어진 부대들이 어떻게 명령을 전달받고 협력했을까요? 장수들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은 글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몽골군은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명령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다닌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선율을 입혀서 가사처럼 외우게 한 건데 평소에도 초원에서 무리지어 달리며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니까 이 방법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금나라 전체가 몽골군에게 유린당하는 동안 수도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무능한 위소왕이 살해당하고 그의 조카 선종이 새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수도는 포위당한 상태로 1214년까지 버텼는데 몽골군도 중경 함락이 지체되니까 협상을 제안했어요. 칭기즈칸은 포위를 풀고 물러가는 대신 막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금나라 영토 대부분을 초토화시켜서 힘을 뺐으니 당장 수도를 함락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거죠. 선택지가 없었던 금나라는 엄청난 양의 재물과 죽은 위소왕의 딸 기국공주를 몽골에 바쳤어요. 재미있는 건 기국공주의 이후 운명인데 하루아침에 적국에 팔려간 비참한 신세였지만 몽골에 가서는 무려 칭기즈칸의 네 번째 황후가 되어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철수한 뒤 금나라 선종은 수도의 방비가 너무 약해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거용관이 2번이나 뚫린 것만 봐도 중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황하 남쪽에 있는 개봉으로 천도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었어요. 개봉을 제외한 모든 주요 도시가 몽골군의 공격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금나라가 수도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은 크게 화를 냈어요. 화친한 것은 거짓이고 계속 전쟁하려고 거점을 옮긴 거라고 판단한 거죠. 칭기즈칸은 다시 금나라를 침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금나라 북부의 민심이었어요. 계속된 전쟁으로 많은 지역이 초토화됐는데 황제가 남쪽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거기다 1214년 7월에는 중경을 지키던 태자마저 포위망을 뚫고 개봉으로 달아났습니다. 북부에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215년 봄부터 금나라 장수들이 하나둘씩 몽골에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통째로 넘기면서 투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칭기즈칸은 이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그 지역을 다시 맡겼습니다.
한편 칭기즈칸은 금나라 선종에게 중국 북부 지역을 넘기고 황제 칭호를 포기하면 하남 왕으로 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선종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중경에 구원군을 보냈는데 또 몽골군에 대패해버렸습니다. 봉쇄당한 중경에서는 식량이 바닥나서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고 결국 사령관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1215년 5월 몽골군이 드디어 중경을 함락했습니다. 이로써 요동과 만주로 이어지는 길이 완전히 끊겼고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은 고향 땅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칭기즈칸의 부하 무칼리는 계속해서 요동 지역을 공격했는데 금나라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지역은 이미 사실상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금나라 장수들이 줄줄이 항복해왔고 배신하는 자는 절대 살려두지 않아서 한번 항복하면 다시 금나라로 돌아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이 무렵 요동에서는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란족 반란 진압에 실패했던 금나라 장수 포선만노는 금나라 조정과 연결이 끊기자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대진국을 세웠어요. 나중에 몽골에 항복했다가 거짓 항복이었던 게 드러나서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나라 이름을 동화로 바꿨습니다. 동료를 세웠던 야율육가는 몽골에 정식으로 귀순했는데 황제가 되고 싶었던 일부 거란족이 이에 반발해서 야율육가의 동생을 중심으로 뭉쳐 또 다른 나라를 세우기도 했어요. 금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새로운 세력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거죠. 1217년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몽골 제국 서쪽에 있던 호라즘이라는 나라와 외교적 마찰이 생긴 거예요. 칭기즈칸은 몽골 주력군을 서쪽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금나라 전선은 무칼리에게 맡겼는데 그에게 왕의 칭호를 내리며 전권을 위임했어요. 칭기즈칸은 태양산맥 이북은 자신이 직접 관할하겠지만 이 남은 전부 무칼리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무칼리에게 남겨준 병력이 몽골군 2만, 거란군 하나만, 한족군 하나만 해서 총 4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칭기즈칸이 주력군을 이끌고 떠나자 금나라는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황하 이북에서 6개 성을 탈환했어요. 무칼리는 단 4만의 혼성부대로 반격하는 금나라를 막으면서 동시에 만주의 다른 세력들까지 상대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였죠. 무칼리가 쓴 전략은 칭기즈칸과는 조금 달랐어요. 초기에 몽골군이 금나라를 침공했을 때는 점령한 도시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괴하고 약탈하고 죽이거나 포로로 삼은 뒤 지나갔어요. 도시마다 병력을 나눠서 지키면 각계 격파당할 위험이 있었고 애초에 기병으로 성을 지키는 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어차피 점령 못할 지역이면 초토화시켜서 금나라의 생산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칼리는 달랐어요. 그는 적의 항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한 장수들을 관직에 배치했습니다. 1220년에는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한족 출신 부하가 이제 어느 정도 평정됐으니 약탈과 학살을 그만두고 백성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진언했고 무칼리가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뒤로 함락한 도시에서 약탈과 학살이 멈췄고 이전에 잡아둔 노인과 아이들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금나라군이 줄줄이 투항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도시는 주변 여러 지역의 인구 30만을 데리고 통째로 항복하기도 했습니다. 무칼리는 1223년까지 개봉 일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곡창지대를 점령했어요. 금나라가 공격해오면 직접 막거나 부하를 보내서 전부 방어해냈습니다. 황하 남쪽으로 완전히 쪼그라든 금나라가 화친을 요청했지만 몽골군은 항복만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같은 해 보본 무칼리는 금나라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군 중에 병으로 사망했는데 쉬지 않고 직접 전선을 뛰어다녔으니 과로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마지막으로 남경을 함락하지 못했으니 동생이 이뤄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칼리가 죽고 전선은 한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해 겨울 금나라에서는 선종이 죽고 애종이 새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1227년 서쪽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몽골군이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이 원정 도중에 칭기즈칸이 사망합니다. 몽골 제국의 창건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금나라 정복은 계속됐어요. 애종은 즉위하자마자 금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벌을 강화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백성들이 국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했으며 인재를 적극 등용했어요. 황족이 사람을 죽였을 때 법대로 처형했고 금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등용한 인재 중에 완한 진화상이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문학에도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수재라고 불렀어요. 완한 진화상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장군이던 형이 아플 때 형 대신 병사를 처벌했는데 그 병사가 맞아 죽었거든요. 애종은 서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 형을 봐서라도 그를 사면하려 했지만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진화상의 형이 곧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애종은 독단으로 그를 사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형이 죽어서 내가 명장을 잃었으니 너를 사면한다. 내가 법을 어겼으니 누군가 나를 비판하겠지만 너는 꼭 공을 세워서 이 사면이 헛되지 않게 해라. 몽골군이 서하를 멸망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종은 대공세에 대비했습니다. 섬서 지역 장수들을 수도로 불러들여 방어 문제를 논의하고 세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1228년 몽골군 일부가 침입했을 때 완한 진화상이 자원해서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충효군이라는 특수부대 4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몽골군 8,000명을 무찔렀어요. 이 전투가 금나라가 몽골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승리였고 반대로 몽골이 금나라에게 당한 첫 번째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충효군은 특이한 부대였어요. 금나라에 귀순했거나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여러 유목민으로 구성된 혼성 기병대였는데 대부분 성격이 사나워서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완한 진화상은 직접 앞장서서 이 까다로운 부대를 이끌었어요. 1229년에도 황하 이북 영토인 위주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1231년부터 오고타이 칸의 명령으로 몽골군이 더 강한 공세를 펼쳤어요. 하지만 금나라 수도 개봉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도 북쪽에는 황하가 흘렀고 서쪽에는 동관이라는 협곡 요새가 맡고 있었거든요. 동관을 우회하려면 험한 산을 넘거나 남송의 영토를 지나야 했어요. 동쪽으로 가면 태산이 가로막고 그 너머에는 수많은 강과 호수가 거미줄처럼 펼쳐져서 기병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애종은 정예 병력 대부분을 동관과 그 주변에 배치해서 서쪽 방어에 집중했어요. 몽골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섬서 지역을 전부 장악하고 동관 근처까지 왔는데 몽골의 전설적인 장수 수부타이가 직접 동관을 공략하려 했어요. 그런데 완한 진화상이 충효군을 이끌고 와서 수부타이를 물리쳐버렸습니다. 수부타이 인생에서 첫 패배였어요. 오고타이가 직접 수부타이를 질책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몽골군은 동관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 우회로를 택했어요.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가 별동대를 이끌고 한수라는 강을 따라 우회했습니다. 애종은 이 소식을 듣고 완한 합달과 이을포와에게 대군을 맡겨 몽골군을 막도록 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톨루이의 군대를 놓쳐버렸어요. 금나라 지역에 진입한 몽골군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금나라군은 수도 방어를 위해 급히 회군했습니다. 1232년 2월 금나라군이 회군하는 도중에 재앙이 닥쳤어요. 균주 인근 삼봉산을 지나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리며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 3일 동안 이어진 추위 속에서 동상에 걸리거나 얼어 죽는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톨루이가 4만 몽골군을 이끌고 폭설을 뚫고 기습해왔어요. 금나라군은 강추위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금나라 최후의 병력인 15만 병사와 대부분의 장수가 몰살당했습니다. 완한 합달과 완한 진나상은 근처 균주로 도망쳤는데 황하를 건너온 오고타이가 직접 균주를 공격해서 함락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완한 합달과 완한 진화상이 전사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켜보려 했던 애종이었지만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더 이상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1232년 3월 수도 개봉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이 몽골군 손에 넘어갔고 수부타이가 개봉을 포위했습니다. 지방에 남은 금나라 장수들이 구원하러 왔지만 전부 격퇴당했어요. 애종은 1233년 1월 개봉을 버리고 귀덕으로 도망쳤다가 6월에는 체주로 다시 피난했습니다. 11월에는 남송이 몽골과 동맹을 맺고 참전했어요. 남송의 명장 맹공이 직접 군을 이끌고 왔고 몽골군은 남송의 도움으로 황하 이남의 보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몽골과 남송 연합군이 체주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1234년 1월 연합군의 압박이 거세지며 체주가 함락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애종은 황실의 혈통이라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둔한 몸으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민첩하고 탈출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친위 대장이자 황족인 완한 승린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어요. 하루아침에 황제가 된 완한 승린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체주가 함락되면서 실패해 결국 죽었습니다. 황제가 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위한 황제로 기록됐어요. 1234년 몽골은 드디어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1206년 몽골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이 28년 만에 동아시아 최강 대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겁니다.